내 이름은 순자. 내게는 이 이름 외에 특별한 것이 없었다. 70년의 세월을 살아왔지만 내 삶은 마치 낡은 수레바퀴처럼 매일 똑같은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삐걱거리고 느리고 때로는 멈출 것 같으면서도 기어이 제자리를 맴돌았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나는 작은 단칸방을 나섰다. 방 안은 늘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허름한 건물들과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뿐이었다. 나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나섰다. 바퀴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손잡이는 손때로 번들거렸다. 이 수레는 내 유일한 동반자이자 내 삶을 지탱하는 전부였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익숙한 냄새가 났다. 재활용 쓰레기의 쿰쿰한 냄새,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한 냄새, 그리고 새벽에 피어나는 알 수 없는 희망의 냄새. 희망이라니, 내가 감히 희망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오늘도 어김없이 나는 좁은 골목길을 헤치며 폐지를 주웠다. 버려진 신문지 뭉치, 찌그러진 박스, 플라스틱 병들이 내 수레에 하나둘 쌓여갔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는 듯 했고 나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보지 않는 것이 익숙했고 무시당하는 것이 편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내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간혹 젊은이들이 휴대폰을 보며 지나가다 나를 스쳐 지나갈 때면 그들의 시선이 잠시 내게 머무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사라졌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늘 같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도시락이라기에는 민망한 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쨍한 햇살 아래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아이들은 뛰놀고 연인들은 서로에게 기대 속삭였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내게 어떤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부러움도 시샘도 없었다. 그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을 느끼며 이것이 오늘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줄 유일한 에너지원임을 되뇌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는 듯한 고요함 속에서 나는 혼자였다. 내 주변은 마치 투명한 막으로 둘러싸인 듯. 그들의 활기찬 소리는 내게 닿지 않는 먹먹한 울림으로만 다가왔다. 나는 밥을 다 먹고는 물병을 꺼내 물을 마셨다. 물은 미지근했지만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젊은 연인들이 서로에게 다정하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고 나는 그 소리가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재빨리 시선을 거두고 다시 바닥만 응시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려면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외롭다는 감정조차도 사치로 느껴지는 삶이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다. 등줄기에는 땀이 흘렀고 리어카는 점점 무거워졌다. 폐지 줍는 일은 체력 소모가 컸지만 내게는 이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언덕길을 오르다 잠시 멈춰섰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저곳에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고 정겨운 가족들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저어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내게는 지금 당장 이 리어카를 가득 채우는 것이 더 중요했다.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평소 잘 가지 않던 좁고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버려진 상자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 상자들을 뒤지다 보니 저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낑낑,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들을 걷어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얼어붙을 것 같은 작은 생명체를 발견했다. 작은 강아지였다. 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작은 몸은 추위와 배고픔에 덜덜 떨리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흐릿했지만 나를 향한 작은 두려움과 함께 생명의 불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이런 곳에 이렇게 작은 생명이 버려져 있다니. 마치 나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다. 나 또한 세상에 홀로 버려진 채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작은 몸을 잔뜩 웅크렸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주머니에 있던 어제 먹다 남은 빵 조각을 꺼내 강아지에게 내밀었다. 녀석은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다가와 빵 조각을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개걸스럽게 빵을 먹기 시작했다. 녀석의 작은 혀가 빵 부스러기를 핥는 모습에 내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다. 강아지가 빵을 다 먹자 나는 녀석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녀석의 몸은 차가웠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녀석의 작은 심장이 내 품 안에서 약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주저없이 내 허름한 겉옷을 벗어 녀석을 감쌌다. 옷은 낡고 더러웠지만 녀석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녀석은 내 품 안에서 몸을 비비며 작은 소리를 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녀석을 품에 안고 리어카에 실었다. 그리고는 다시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다. 녀석은 리어카 안에서 가만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아까와는 달리 조금 더 또렷해진 것 같았다. 폐지를 다 줍고 고물상으로 향했다. 고물상 주인 박 씨는 늘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 리어카에 실린 폐지를 대충 훑어보더니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무게를 쟀다. 오늘은 영시원찮구먼. 이 정도로는 밥이나 제대로 먹겠나. 그는 내게 돈을 던지듯이 건넸다. 나는 말없이 돈을 받아들었다. 어차피 익숙한 대우였다. 그런데 그때 내 품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낑, 박 씨의 시선이 내 품으로 향했다. 웬 강아지여, 이런 데서 동물 키울 생각 말어. 위생에도 안 좋고. 냄새나 박 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는 재빨리 강아지를 가슴 안쪽으로 숨겼다. 아니에요. 잠깐 데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나는 서둘러 고물상을 빠져나왔다. 내 품 안에 작은 생명체를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강아지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했다. 나는 이 강아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이유를 이 작은 생명이 주었으니까. 녀석은 내가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내 품에 안겨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녀석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내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흉터였다. 아주 오래전. 내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생긴 상처라고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마치 내가 살아온 고통의 흔적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 흉터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 작은 강아지를 안고 있는 순간 잊고 살았던 어떤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나는 그 흉터를 잠시 응시하다가 이내 강아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래? 너는 이제부터 행복이야.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입 밖으로 나온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내 삶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였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체는 내게 감히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용기를 주었다. 녀석은 내 품 안에서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나는 녀석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섰다. 녀석은 낯선 환경에 잠시 두리번거렸지만 이내 내 옆에 찰싹 붙어 앉았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낡은 앨범을 꺼내보았다. 빛바랜 사진들 속에는 아주 어린 시절에 내가 있었다. 사진 속에 나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옆에는 항상 어떤 악기가 놓여 있었다. 낡은 피아노, 바이올린, 내가 언제쯤부터 음악과 멀어졌을까? 기억은 희미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모님의 희미한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불행한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나는 모든 것을 잊은 채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다. 음악은 내 삶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손목의 흉터는 아마 그때 생긴 것이리라. 나는 앨범을 덮었다. 오래된 상처를 들추는 것은 언제나 아팠다. 행복이 내 삶에 들어온 후 나의 하루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여전히 폐지를 주었고 여전히 고독했지만 이제는 나를 기다리는 작은 생명이 있었다. 매일 아침 내가 집을 나설 때면 행복은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고 내가 돌아올 때면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방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 얼어붙었던 부분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완벽히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기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를 괴롭혔고 숨쉬기도 어려워졌다. 폐지를 줍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돈이 없었다. 병원비는 물론이고 혹시나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행복이는 누가 돌볼 것인가. 나는 애써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섰다. 행복이는 그런 나의 발치에 바싹 붙어 걸었다. 녀석의 작은 몸이 나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며 나는 이 작은 생명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나는 폐지 줍는 길에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리어카는 쓰러져 있었고 폐지는 흩어져 있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꼼짝할 수 없었다.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었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때 행복이가 내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작은 몸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나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녀석은 마치 나를 깨우려는 듯 계속해서 작은 소리를 냈다. 나는 겨우 팔을 뻗어 행복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녀석은 내 손길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다.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지탱하며 다시 폐지를 주었다. 행복이는 내 옆을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보았다. 녀석의 눈은 아까보다 훨씬 더 총명해 보였다. 마치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듯 계속해서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녀석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었다. 괜찮아. 행복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내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쇳소리가 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검사 결과 폐에 염증이 심합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돌볼 사람이 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타깝지만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입원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비를 먼저 내셔야 합니다. 나는 절망에 빠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병원을 나와 차가운 거리로 나섰다. 이대로라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리고 행복이는 혼자 남겨질 것이다. 그 생각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행복이를 버려야 하는 건가? 내가 살기 위해 행복이를 버려야 하는 건가? 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왔다. 행복이는 내가 문을 열자마자 달려나와 나를 반겼다. 녀석의 맑은 눈을 보자 나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다. 나는 행복이를 안아 올렸다. 녀석은 내 품에 안겨 얼굴을 핥았다. 나는 녀석의 작은 몸을 꼭 안았다. 이대로 행복이를 버릴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이 작은 생명체를 지켜야 했다. 그날 밤 나는 행복이를 품에 안고 밤새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들을 더듬었다. 나의 젊은 시절, 나는 음악을 사랑했다.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하지만 가난은 내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후 나는 음악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했다. 어쩌면 행복이가 내게 다가온 것은 내가 잊고 살았던 그 시절의 나를 다시 찾아주기 위함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행복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했다. 나는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나섰다. 그때 집주인 아줌마가 나를 불렀다. 순자씨, 밀린 월세는 언제 줄 거야? 계속 이렇게 미루면 방 빼야 하는 거 알지? 집주인 아줌마의 차가운 목소리는 나의 절망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한 달 내로 월세를 내지 못하면 나는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다. 행복이와 함께 모든 문이 닫히는 느낌이었다. 병원도, 집도, 아무것도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행복이가 내 뒤를 따라왔다. 나는 녀석에게 집에 있으라고 말했지만 녀석은 고집스럽게 내 뒤를 졸졸 따라왔다. 나는 결국 행복이를 데리고 함께 길을 나섰다. 녀석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 했다. 나는 이 모든 절망 속에서 단 하나의 희망의 빛을 찾아 헤매는 작은 배와 같았다. 그리고 그 희망의 빛은 다름 아닌 내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걷는 행복이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행복이었다. 나는 그날도 폐지 수거를 위해 도시의 골목을 헤매고 있었다. 리어카는 점점 무거워졌고 나의 발걸음은 더욱더 지쳐갔다. 몸속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기침은 이제 나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행복이는 그런 나의 옆에 바싹 붙어 걷고 있었다. 녀석의 작은 발걸음은 나의 느린 보폭에 맞춰졌다. 마치 내가 넘어질까봐 지켜주는 듯 늘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녀석의 존재는 내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 작은 생명체 없이는 아마 나는 이미 길바닥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병원비와 밀린 월세는 나를 옥죄어 왔다. 행복이를 떠나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나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행복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내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지만 이 작은 생명체는 나의 전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날 오후 나는 평소 폐지를 자주 얻어가던 한 오래된 건물 옆을 지나고 있었다. 그곳은 항상 버려진 상자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 상자들을 뒤지던 중 나는 건물 안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함께 어떤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자,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상금 100만 원이 걸린 주말 길거리 오디션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100만 원. 내게는 꿈 같은 액수였다. 그 돈이면 밀린 월세도 내고 당장 병원에도 갈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이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 테고. 하지만 나는 곧 고개를 저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저런 곳에 나갈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음악은 이미 오래전에 내 삶에서 사라진 존재였다. 나는 다시 폐지 줍는 일에 집중하려 했다. 그때 행복이가 내 다리에 코를 비비며 낑낑거렸다. 녀석은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은 마치 내게 저곳에 가보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행복이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에는 알 수 없는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혹시 아프세요? 갑자기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중년의 남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허름했지만 눈빛은 따뜻하고 지적이었다.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다. 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모습을 그가 본 것일까?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겨우 대답했다. 남자는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할머니,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혹시 병원이라도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에게 애써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늘 이런데요.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건물 안쪽에서 들려오는 오디션 소리를 흘끗 보았다. 저기 길거리 오디션인데 상금이 꽤 큰 모양이더군요. 할머니 혹시 음악에 관심 있으세요? 나는 그의 말에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음악이라니 내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다. 나는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그 흉터는 어릴 적 사고로 인한 것이었지만 내게는 음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니요, 저는 저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나는 서둘러 대변했다. 그때 건물 안쪽에서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어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김씨, 빨리 진행 안 하고 뭐해? 저런 할머니 붙잡고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잖아. 나는 그 목소리에 움찔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오디션 참가자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그는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나는 괜스레 주눅이 들었다. 중년의 남자는 그 젊은 남자를 잠시 바라보더니 나를 향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지랖을 부렸네요. 하지만 할머니, 저는 음악을 평생 해온 사람인데 할머니에게서 어떤 기운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기운이라니. 나는 그를 알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내게 건넸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한때는 작은 기획사에서 음악 프로듀서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재능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있다고 자부합니다. 혹시라도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나는 그의 명함을 받아들었다. 명함은 낡고 구겨져 있었지만
그의 이름 세 글자는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내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더니 오디션이 열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김철수 씨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김철수, 챈 음악 프로듀서.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 같은 폐지 줍는 노인에게서 음악적 기운을 느꼈다니. 나는 그의 말이 그저 지나가는 말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났다. 행복이는 내 발치에 앉아 조용히 나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은 여전히 내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나는 행복이를 안아올렸다. 녀석은 내 품에 안겨 내 목에 코를 비볐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내게 전해졌다. 행복아,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녀석은 내 말을 이해하는 듯 내 손을 핥았다. 나는 결국 김철수 씨의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 모든 절망 속에서 단 하나의 작은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 나는 그날도 폐지를 주워 고물상으로 향했다. 고물상 주인 박 씨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시선이 행복이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다. 저 녀석은 아직도 데리고 있는구먼. 밥 먹일 돈은 있고. 나는 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돈을 건넸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낡은 앨범을 다시 꺼내보았다. 어린 시절에 내가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는 항상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가 함께 있었다. 내가 음악을 포기해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분들의 부재였다. 음악은 내게 행복이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기도 했다. 나는 희미한 기억 속에서 피아노 소리를 떠올려 보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저 막연한 음의 파편들만이 흩어질 뿐이었다. 내가 정말 음악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손은 굳었고 기억은 희미했다. 그날 밤 나는 행복이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넓은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감동과 환희가 가득했다. 나는 행복하게 웃으며 건반 위를 손가락으로 미끄러뜨렸다.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고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때 꿈속의 무대 한쪽에 행복이가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꿈은 너무나 생생했지만 아침이 되자 모든 것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다음 날도 폐지를 주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은 계속해서 어제 그 오디션이 열리던 건물 쪽으로 향했다. 100만 원이라는 상금은 내게 너무나 절실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사람들의 비웃음, 나의 낡은 모습,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때 나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어제 그 오디션에 참가했던 젊은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피식 웃었다. 아이고, 할머니 또 폐지 죽고 계시네요. 어제 오디션 보러 오신 줄 알았는데. 나는 그의 조롱 섞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야, 어제 그 할머니 기억나? 폐지 줍는 할머니인데 무슨 음악을 한다고 김철수 프로듀서가 명함까지 줬잖아. 웃겨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의 친구도 나와 행복이를 보며 비웃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시선은 내게 칼날처럼 박혔다. 나는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행복이가 갑자기 녀석들의 발밑으로 뛰어가 짖기 시작했다. 멍멍멍멍. 녀석은 마치 나를 조롱하는 그들에게 화를 내는 듯
계속해서 지저댔다. 젊은 남자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야, 이 개새끼 뭐야 물지마. 나는 재빨리 행복이를 끌어안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허둥지둥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들의 비웃음소리가 내 등 뒤에서 계속해서 들려왔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행복이에게 미안했다. 나 때문에 녀석까지 그런 모욕을 당하게 하다니.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내 주머니에 있던 김철수 씨의 명함이 손에 잡혔다. 나는 명함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다. 과연 내게 희망이 있을까 하니 희망은 없었다. 하지만 잃을 것도 없었다.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도전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적어도 행복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다. 나는 그날 밤 낡은 기타를 하나 구했다. 길거리에 버려진, 줄이 끊어진 기타였다. 행복이는 내가 기타를 들고 오자 신기하다는 듯 코를 킁킁거렸다. 나는 녀석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이 낡은 기타가 나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끊어진 기타 줄을 고치려 애썼다. 폐지 줍는 과정에서 주운 철사 조각을 이용했다. 손가락은 굳어 있었고 기타를 잡는 감각은 너무나 낯설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행복이는 내 옆에 앉아 내가 기타 줄을 고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녀석의 눈은 마치 나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듯 했다. 겨우 기타 줄을 고쳤지만 소리는 형편없었다. 삐걱거리고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그때 행복이가 기타 줄을 톡톡 건드렸다. 녀석은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나는 녀석의 행동에 놀랐다. 마치 내게 다시 해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기타를 잡았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어릴 적 배웠던 악보를 떠올리려 애썼다. 손가락은 더디게 움직였지만 점차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삐걱거리던 소리는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나는 밤늦도록 기타 연습을 했다. 행복이는 내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김철수 씨에게 전화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김철수입니다. 저 순자예요. 그 폐지 줍는 할머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순자 할머니 연락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친절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도 그 오디션에 참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요, 물론이죠. 제가 할머니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오디션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내가 정말 오디션에 나갈 수 있을까? 나는 나의 낡은 기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옆에서 잠들어 있는 행복이를 보았다. 행복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해야 했다. 오디션 날, 나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비록 낡고 해졌지만 내게는 유일한 외출복이었다. 행복이는 내가 외출복을 입는 것을 보고는 신이 난 듯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녀석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오디션 장소는 어제 그 건물이었다. 건물 앞에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고 모두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 틈에서 나의 낡은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어떤 젊은 남자는 내 옆을 지나가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여긴 노인정 아니에요. 오디션 장소인데. 나는 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오디션 순서를 기다렸다. 행복이는 내 품에 안겨 있었지만 주변의 시선에 불안한 듯 몸을 웅크렸다. 나는 녀석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때 저 멀리서 김철수 씨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오셨네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내게 다가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존재는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나의 낡은 기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아주 좋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이 기타가 가장 잘 어울릴 거예요. 나는 그의 말에 어색하게 웃었다. 그때 어제 나를 비웃었던 젊은 남자 2명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이름은 블랙 엔젤스라는 그룹의 리더인 민준과 그의 친구였다. 그들은 김철수 씨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프로듀서님, 안녕하세요. 오늘 오디션도 저희가 접수하겠습니다. 민준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나를 흘끗 보더니 다시 비웃었다. 프로듀서님, 저 할머니 정말로 오디션 보게 하실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수준이 있는 오디션인데. 김철수 씨는 민준의 말을 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군, 재능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해야 합니다. 민준은 김철수 씨의 말에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명확한 질투와 적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분명 나의 등장을 반기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었다. 나의 등장은 이미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듯했다. 어쩌면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나는 행복이를 안아 올리고 김철수 씨의 뒤를 따랐다. 나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왠지 모르게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은 행복이를 위한 것이었다. 행복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오디션장 내부는 바깥과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다. 화려한 조명과 최신 음향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젊은 참가자들은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 틈에서 마치 낡은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행복이는 나의 품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나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 할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는 내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는 나를 맨 앞줄 대기석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참가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민준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내가 앉자마자 나를 힐끗 보며 비웃음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나는 내 낡은 기타를 꼭 쥐었다. 줄은 삐걱거렸고 튜닝도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기타가 유일한 무기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었다. 이 기타로 내 삶의 마지막 희망을 붙잡아야 했다. 오디션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젊은 참가자들은 각자의 개성을 뽐내며 노래를 불렀고 화려한 춤을 선보였다. 그들의 재능은 놀라웠다. 나는 그들의 무대를 보며 나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과연 내가 저들 사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드디어 민준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의 그룹 블랙 엔젤스는 이미 SNS에서 꽤 인지도가 있는 팀이라고 했다. 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시원했고 춤은 절도 있었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에 열광했고 심사위원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노래를 마친 후 나를 힐끗 보더니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마치 너는 나와 급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다음은 내 차례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때 행복이가 내 품속에서 작게 낑낑거렸다. 나는 행복이를 내려다보았다. 녀석의 눈은 나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녀석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행복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참가자, 순자 할머니,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위로 향했다. 무대는 너무나 넓었고 조명은 너무나 강렬했다. 관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꽂혔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나는 기타를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무대 뒤편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조롱과 함께 비웃음이 가득했다. 민준은 친구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분명히 음치에 박치일 거야. 그의 친구도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순자라고 합니다. 나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지 몰랐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때 행복이가 내 발치에 다가와 내 다리를 톡톡 건드렸다. 녀석은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을 보자 문득 어린 시절 내가 가장 좋아했던 자장가가 떠올랐다. 어머니가 늘 불러주시던 노래였다. 슬프지만 따뜻했던 멜로디. 나는 눈을 감았다. 기타를 잡은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던 기타에서 희미하지만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나는 노래를 시작했다. 낡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나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슬픔과 고통,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노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작은 꿈을 꾸었네. 언젠가 저 별처럼 빛나기를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작은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었네. 잊지 못할 따뜻한 온기. 내 삶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며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오직 너만을 위해 빛나리. 나의 작은 행복아. 나의 노래는 완벽하지 않았다. 중간중간 기침이 터져나왔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노래는 행복이를 위한 것이었다. 행복이가 내게 준 삶의 이유를 담은 노래였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를 비웃는 듯 했지만 점차 나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서려 있었다.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심사위원들도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노래를 마쳤다. 오디션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건 저 할머니가 부른 노래가 아니야. 분명히 어디서 훔친 노래일 거야. 민준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친구들도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내가 노래를 마치자마자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저 할머니가 저런 노래를 만들었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표절입니다. 노인이라고 봐주는 거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심사해 주세요.
그들의 비난은 마치 칼날처럼 내게 박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때 김철수 씨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민준과 그의 친구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군, 무슨 망건을 하는 겁니까? 저 노래는 순자 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그 어떤 노래보다도 아름다운 자작곡입니다. 민준은 김철수 씨의 말에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자작곡이요? 말도 안 돼요. 저 할머니가 무슨 자작곡을 만들어요. 폐지나 줍는 할머니가. 그의 비아냥거림에 관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의 낡은 모습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듯했다. 그때 행복이가 무대 위로 뛰어올라와 내 다리에 매달렸다. 녀석은 민준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야, 이 개새끼, 왜 이래 저리 안 가? 민준은 행복이를 발로 차려 했다. 나는 깜짝 놀라 행복이를 감싸 안았다. 그때 김철수 씨가 민준의 손을 붙잡았다. 민준 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김철수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준은 김철수 씨의 표정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다시 비아냥거렸다. 사과요. 제가 왜요? 저런 할머니가 저런 노래를 부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뭔가 수상한데요. 그때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는 엄격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군, 잠자코 있게. 저 노래는 내가 어릴 적 들었던 노래와 너무나 흡사하군. 나는 심사위원의 말에 깜짝 놀랐다. 어릴 적 들었던 노래라니, 내가 어릴 적 불렀던 노래와 관련된 심사위원이라니. 나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아주 오래전, 내가 음악을 배우던 시절, 나를 가르쳤던 피아노 선생님과 닮아 있었다. 선생님, 설마 송지훈 선생님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심사위원은 나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제인, 나를 아는가? 송지훈 선생님은 내게 다가와 나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발견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인, 설마 순자인가? 이순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송지훈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의 어깨를 붙잡았다. 세상에, 순자 자네가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송지훈 선생님은 나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나를 고아원에 데려다주고 마지막까지 나를 돌보려 애썼던 유일한 분이셨다. 하지만 나는 너무 어렸고 충격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잊고 살았다. 송지훈 선생님은 관객들을 향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이분은 제가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제가 이분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분이 어릴 적부터 만들었던 자작곡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관객들은 술렁였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당황한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송지훈 선생님은 나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었다. 그는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순자, 자네의 재능을 이제야 다시 볼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군. 나는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행복이가 내 다리를 톡톡 건드렸다. 나는 행복이를 내려다보았다. 녀석은 꼬리를 흔들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이제야 할머니의 재능을 모두가 알게 되었네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주는 송지훈 선생님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의심하는 듯했다. 그는 앞으로 나와 송지훈 선생님에게 대들었다. 선생님, 아무리 옛 제자라고 해도 이렇게 편파적으로 심사하시면 안 되죠. 저 할머니가 정말 재능이 있다면 즉흥 연주라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럼 알 수 있겠죠. 민준의 도발적인 말에 관객들은 다시 술렁였다. 심사위원들도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즉흥 연주라니. 나는 몇십 년 동안 음악을 손에서 놓은 사람이었다. 그때 김철수 씨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좋습니다. 민준군의 제안대로 순자 할머니의 즉흥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철수 씨는 나를 지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송지훈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낡은 기타를 다시 고쳐 잡았다. 나의 손가락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멜로디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행복이는 내 발치에 앉아 조용히 나를 지켜보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타 줄을 튕겼다. 나의 즉흥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손가락은 기억을 더듬듯 자유롭게 움직였다. 멜로디는 내 삶의 이야기 같았다. 어린 시절의 아픔, 행복이와의 만남,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 나의 연주는 슬프면서도 따뜻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듯했다. 관객들은 숨죽이며 나의 연주를 들었다. 그들의 눈빛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했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연주를 마쳤다.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더욱더 뜨겁고 더욱더 진심이 담긴 박수였다. 나는 눈을 떴다. 나의 눈에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가득했다. 나의 재능은 잊혀진 것이 아니었다. 행복이와 송지훈 선생님 덕분에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송지훈 선생님은 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순자, 자네는 정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군. 김철수 씨도 내게 다가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그들의 칭찬에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때 민준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까와 같은 비웃음은 없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내게 사과했다. 그의 친구들도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들의 사과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오만함은 꺾인 듯했다. 오디션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나는 우승했다. 상금 100만 원은 내게 주어졌고 더불어 김철수 씨의 기획사에서 오디션 최종 참가 자격을 얻게 되었다.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나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듯했다. 나는 행복이를 품에 안고 무대 위에서 내려왔다. 행복이는 나의 품속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내게 전해졌다. 이 모든 것은 행복이 덕분이었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폐지 줍는 길에서 쓰러져 죽었을지도 모른다. 김철수 씨는 나에게 다가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오늘부터 할머니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할머니를 최고의 뮤지션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의 삶에 이런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의 두 번째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버려진 작은 강아지를 구했던 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그 선택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다. 나는 행복이를 꼭 안았다. 녀석은 나의 작은 영웅이었다. 오디션에서 우승한 다음 날, 나의 삶은 거짓말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김철수 씨가 내가 사는 허름한 단칸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손에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과 몇 가지 약을 들고 있었다. 행복이는 김철수 씨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방했다. 녀석도 이제 김철수 씨를 자신의 편으로 인식하는 듯 했다. 할머니, 아침 식사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들은 폐에 좋은 약이니 꾸준히 드세요. 제가 미리 구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배려에 감동했다. 태어나서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부모님 외에는 처음이었다. 나는 낡은 냄비에 죽을 때워 행복이와 함께 나눠 먹었다. 녀석은 맛있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죽을 핥아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김철수 씨는 내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계약서는 두꺼웠고 복잡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했다. 나는 글을 읽을 줄 알았지만 이런 복잡한 계약서는 난생 처음이었다. 할머니, 이 계약서는 할머니의 음악 활동에 대한 계약입니다. 제가 할머니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모든 음악 활동을 지원해 드릴 겁니다. 할머니는 오직 음악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김철수 씨는 차근차근 계약서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나의 동의 없이는 어떤 활동도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익은 공정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믿을 수 없는 기회였다. 나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는 기회.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늙고 가진 것도 없는데요. 나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 재능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할머니의 음악은 그 어떤 젊은이들의 음악보다도 깊은 감동을 줄 겁니다. 저는 할머니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나의 이름 석자가 계약서 위에 새겨지는 순간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계약 후 김철수 씨는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번에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는 이미 병원장에게 미리 연락을 해놓은 상태였다. 나는 고급 병실에 입원했고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았다. 행복이는 병실에서 나를 기다렸다. 녀석은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행복이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며칠 후 나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기침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편해졌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푸른 하늘과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다. 폐지 줍는 노인으로 살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퇴원 후 김철수 씨는 나를 새 집으로 데려갔다. 번화에 위치한 깨끗하고 아늑한 아파트였다. 방은 넓고 깨끗했으며 창밖으로는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방 한쪽에는 낡은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서 음악 활동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이 피아노는 제가 할머니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말에 나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다. 건반은 반짝거렸고 나무는 윤기가 흘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손가락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마음속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작은 소리로 피아노를 쳤다. 맑고 고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행복이는 피아노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을 했다. 김철수 씨는 유명한 음악 선생님들을 모셔와 나를 가르치게 했다. 나는 그들의 지도를 받으며 잊고 지냈던 음악적 감각을 되살려 나갔다. 나의 손가락은 점차 유연해졌고 멜로디는 더욱 풍부해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나의 예상대로 민준과 블랙 엔젤스는 나를 견제하고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김철수 씨의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내가 표절 가수라는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저 할머니, 실력도 없으면서 백으로 들어왔대. 김철수 프로듀서가 옛날 제자라고 싸고 돈다던데. 맞아, 어쩐지 폐지 줍는 할머니가 갑자기 노래를 잘 부르더라니 다 가짜였어. 그들의 비난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나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그들의 비난을 접했다. 댓글에는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이 가득했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내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했다.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재능 있는 사람에게는 늘 시기와 질투가 따르는 법입니다. 할머니는 오직 음악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김철수 씨의 말에 나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나는 그들의 비난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연습에 매진했다. 나의 목표는 오직 음악으로 그들의 오해를 풀고 나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어느 날 김철수 씨는 내게 첫 번째 공연 일정을 알려주었다. 작은 공연장에서 열리는 신인 가수들의 무대였다. 나는 설렘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다. 과연 내가 무대 위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의 비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공연 날이 다가올수록 나의 긴장은 더욱더 심해졌다.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없어졌다. 행복이는 그런 나의 옆에 바싹 붙어 나를 위로해 주었다. 녀석은 나의 얼굴을 핥았고 내 손에 코를 비볐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공연 전날 송지훈 선생님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순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미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 재능을 오롯이 보여주기만 하면 돼. 송지훈 선생님의 격려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미안하다, 순자. 내가 너를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해서. 이제라도 네가 다시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송지훈 선생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다 행복이 덕분입니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폐지나 죽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행복이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송지훈 선생님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녀석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 주었다. 공연 당일, 나는 일찍부터 공연장에 도착했다.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언론에서도 나의 첫 무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나는 대기실에서 마지막 연습을 했다. 나의 손가락은 피아노 건반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였다. 멜로디는 내 마음속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오늘 무대 망치지 마세요. 우리 블랙 엔젤스의 공연에 먹칠하지 말라고요.
민주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친구들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들의 비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철수 씨가 그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민준 군, 할머니에게 방해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무대도 중요하지만 할머니의 무대는 그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주는 김철수 씨의 말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나를 노려보더니 대기실을 나갔다. 나는 그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나의 목표는 오직 음악이었다. 나의 음악으로 그들의 오해를 풀고 나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 드디어 나의 차례가 되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무대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순자 할머니의 첫 번째 무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위로 향했다. 무대 위는 조명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고 관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꽂혔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행복이는 무대 뒤편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내게 힘내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첫 음이 울려 퍼졌다. 맑고 고운 피아노 소리가 공연장 안에 울려 퍼졌다. 나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었다. 멜로디는 나의 삶의 이야기였다.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희망, 그리고 나의 행복. 나는 이 모든 것을 음악에 담았다. 나의 노래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진심은 사람들에게 닿았다. 관객들은 숨죽이며 나의 연주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과 함께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나의 음악이 그들에게 닿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노래를 마쳤다. 공연장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대 뒤편에서 김철수 씨와 송지훈 선생님이 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자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했다. 나는 무대 위에서 행복이를 찾아보았다. 녀석은 무대 뒤편에서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반짝거렸고 그 눈에는 나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행복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 모든 것은 녀석 덕분이었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곳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많은 언론사에서 나의 무대에 대해 극찬을 쏟아냈다. 폐지 줍는 할머니, 음악으로 기적을 만들다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나는 하룻밤 사이에 유명인이 되었다. 나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나의 성공은 민준과 블랙 엔젤스에게는 독이 되었다. 그들은 나의 성공에 더욱더 분노했고 나를 향한 시기와 질투는 극에 달했다. 그들은 나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고 나의 모든 것을 파헤치려 했다. 나는 그들의 그림자가 나를 쫓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행복이가 나의 옆에 있었고 김철수 씨와 송지훈 선생님이 나를 지지해 주었으니까 나의 음악은 계속될 것이고 나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이다. 나의 첫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세상은 나를 기적의 할머니라고 불렀다. 폐지 줍던 노인이 하룻밤 사이에 유명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나는 인터뷰 요청과 방송 출연 제의에 시달렸다. 김철수 씨는 나의 스케줄을 조절하고 나를 언론의 과도한 관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애썼다. 행복이는 나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나를 따랐다. 녀석의 존재는 나에게 큰 위안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철수 씨는 늘 내게 당부했다. 그는 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나의 음악 활동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다. 송지훈 선생님도 매일 나를 찾아와 피아노 레슨을 해주셨다. 선생님은 나의 음악적 재능을 다시 꽃피우기 위해 열정적으로 나를 지도했다. 나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더욱 자유롭게 움직였고 멜로디는 더욱 풍부해졌다. 나는 나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추위에 떨며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고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행복이 덕분이었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아직도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성공은 민준과 블랙 엔젤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들은 나의 성공에 질투심을 넘어선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를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나는 김철수 씨로부터 그들의 움직임을 전해 들었다. 할머니, 민준과 블랙 엔젤스가 할머니의 과거를 캐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어릴 적 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수 씨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나의 어릴 적 사고. 그것은 내게 가장 아픈 상처였다. 부모님을 잃고 음악을 포기해야 했던 아픈 기억. 나는 그 기억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상처를 다시 헤집으려 한다니. 그들이 왜 제 과거를...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철수 씨는 나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할머니를 지켜드릴 겁니다. 그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든 할머니의 진실은 가려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김철수 씨의 말을 믿으려 애썼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들은 무엇을 알아내려 하는 걸까? 나의 과거가 밝혀지면 나의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질까 나는 행복이를 품에 안았다. 녀석은 나의 불안감을 아는 듯 내 얼굴을 핥으며 위로해 주었다. 며칠 후 민주는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숨기고 대중을 기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죠. 곧 그 추악한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의 글은 나를 겨냥한 것이 분명했다. 그의 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 할머니의 수상한 성공에는 분명히 뭔가 있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그들의 비난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송지훈 선생님은 민준의 글을 보고 격분했다. 저런 비열한 녀석들, 어떻게 저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릴 수 있지, 순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의 진실을 증명해 줄 것이다. 송지훈 선생님은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나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나의 과거는 너무나 아팠고 그 상처를 다시 마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김철수 씨는 언론의 나의 과거에 대한 루머는 사실이 아니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발표했다. 하지만 민준과 블랙 엔젤스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어릴 적 사고와 관련된 증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의 과거를 파헤쳐 나를 추악한 거짓말쟁이로 만들려 했다.
어느 날 나는 행복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나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순자 할머니 맞으시죠? 저는 민준 씨의 부탁으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어릴 적 사고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남자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민준이 고용한 사설 탐정임이 분명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남자는 나의 뒤를 쫓아왔다. 할머니, 제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민준 씨도 더 이상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는 그 사고로 부모님을 잃으신 후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재능은 그때 함께 죽었다고 하더군요. 남자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멈춰 섰다. 그들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가장 아픈 상처를 들쑤시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행복이가 나의 발치에 으르렁거렸다. 남자는 행복이의 모습에 뒷걸음질 쳤다. 나는 행복이를 안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나의 과거가 밝혀지면 나의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질까?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렸다. 하지만 멜로디는 나오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때 행복이가 나의 무릎 위로 올라와 내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나에게 전해졌다. 나는 행복이를 꼭 안았다. 녀석의 존재는 나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다.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김철수 씨는 내게 언론의 노출을 자제하고 당분간은 외부 활동을 삼가라고 조언했다. 나는 그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음모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의 음악으로 나의 진심을 보여줄 것이고 나의 과거는 나의 약점이 아닌 나를 성장시킨 힘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며칠 후 민주는 기자회견을 열고 나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는 그의 발표를 뉴스를 통해 접했다. 나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나의 아픈 과거, 그리고 내가 숨겨왔던 진실. 김철수 씨는 기자회견 당일 아침 나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할머니, 오늘 기자회견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김철수 씨는 나를 걱정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김 프로듀서님, 저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나의 진실은 내가 직접 밝힐 겁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의 과거는 나의 일부였고 나는 그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행복이는 나의 품에 안겨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기자회견 시간은 오후 2시였다. 나는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김철수 씨와 송지훈 선생님은 나의 옆에서 나를 지켜주었다. 행복이는 나의 품에 안겨 있었다. 기자회견장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순자 할머니 민준 씨의 폭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머니의 과거에 대한 루머는 사실입니까? 나는 그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기자회견장 안으로 들어갔다. 기자회견장 안에는 이미 민준과 블랙 엔젤스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듯했다. 나는 민준과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마이크가 놓여 있었다. 사회자가 기자회견 시작을 알렸다. 민준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명의 가수가 대중을 기만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말을 이어갔다. 순자 할머니는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부모님은 도박빚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순자 할머니는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불쌍한 고아인 척 대중의 동정을 얻어냈습니다. 민준의 폭로의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더 빠르게 번쩍였다. 나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민준은 나의 가장 아픈 상처를 들쑤시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또한 순자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모두 표절이고 그녀의 피아노 실력은 대역을 썼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김철수 프로듀서와 송지훈 선생님의 치밀한 조작극이었습니다. 민준의 폭로는 계속되었다. 그는 나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으려 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울컥했지만 애써 눈물을 참았다. 행복이는 내 품속에서 작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내게 힘을 주었다. 민준은 자신의 폭로가 끝나자 만족스러운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때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준 씨의 폭로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나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민준은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음악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셨고, 저는 그분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민준 씨의 주장은 저의 부모님을 모욕하고 저의 아픈 과거를 이용하는 비열한 행위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의 눈빛은 강렬했다. 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또한 저의 음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저의 음악은 저의 삶의 이야기이고 저의 진심입니다. 민준 씨가 저의 음악적 재능을 의심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기자들은 나의 말에 술렁였다. 민준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송지훈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이 자리에서 증언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제가 어릴 적부터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타고난 것이었고 그녀의 노래는 그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순자 할머니만의 것입니다. 민준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송지훈 선생님의 증언은 확신에 차 있었다. 기자들은 송지훈 선생님의 말에 혼란스러운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폭로는 이제 거짓으로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김철수 씨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희 기획사는 순자 할머니의 모든 음악 활동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작곡 노트, 연습 영상,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 자료까지 모두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준 씨의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 저희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김철수 씨의 강경한 발언에 민준은 더욱더 당황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폭로는 이제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행복이를 품에 안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상처 주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자들은 나의 말에 감동한 듯 내게 박수를 보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번쩍였다. 이번에는 나를 향한 존경과 찬사의 플래시였다. 나의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아픔은 나를 성장시켰고 나의 진심은 사람들에게 닿았다. 나는 행복이를 품에 안았다. 녀석의 존재는 내게 가장 큰 힘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의 음악은 계속될 것이고 나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이다. 나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나의 진실과 마주했고 그 진실은 내게 더 큰 용기를 주었다. 기자회견 이후 민준의 폭로는 역풍을 맞았다. 송지훈 선생님의 증언과 김철수 씨의 단호한 법적 대응 예고는 여론을 순식간에 뒤집었다. 언론은 민준의 무책임한 주장을 비판했고 나를 향한 동정과 지지는 더욱 커져갔다. 행복이는 나의 품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지만 나는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SNS에 새로운 글을 올렸다. 순자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저를 비방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저는 할머니의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다음 주 진실의 무대에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실의 무대라는 민준의 선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와 다시 한번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도발에 불안감을 느꼈다. 나의 가장 아픈 과거를 다시 한번 대중 앞에서 드러내야 한다니. 김철수 씨는 민준의 도발에 격분했다. 저 자식 어떻게 저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지. 할머니, 저들의 도발에 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그만입니다. 김철수 씨는 나를 걱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김 프로듀서님,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민준 씨가 진실의 무대를 원한다면 저는 그 무대에 서겠습니다. 나의 진실은 내가 직접 밝힐 겁니다. 나는 결심했다. 이 모든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나의 진심을 다시 한번 대중에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다. 나의 과거가 나의 약점이 아닌 나를 성장시킨 힘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송지훈 선생님도 나의 결정에 동의했다. 순자,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나도 너를 지지하겠다. 너의 음악은 그 어떤 논란도 잠재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송지훈 선생님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다. 행복이는 나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내게 힘내라고 말하는 듯했다. 진실의 무대는 한 대형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나와 민준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음악으로 진실을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프로그램의 사회는 유명 MC가 맡았고 연예계 인사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 방송은 큰 화제를 모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진실의 무대를 기다렸다. 방송 당일 나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행복이는 나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신이 난 듯 보였다. 나는 녀석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방송국으로 향하는 길, 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나의 가장 아픈 과거를 대중 앞에서 다시 한번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은 나를 두렵게 했다. 하지만 나는 행복이를 떠올렸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곳에 서지 못했을 것이다. 녀석이 나에게 준 삶의 이유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다. 방송국 로비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김철수 씨와 송지훈 선생님의 보호를 받으며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다. 스튜디오 안에는 이미 민준과 블랙 엔젤스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마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나의 낡은 기타가 놓여 있었다. 행복이는 나의 품에 안겨 있었다. 나는 녀석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방송이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나를 소개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최근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기적의 할머니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순자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방청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민준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를 주장하며 진실의 무대를 제안한 블랙 엔젤스의 리더 민준 씨를 소개합니다. 민준의 소개에 방청객들은 희미한 박수를 보냈다. 사회자는 민준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었다. 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나를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순자 할머니의 위선적인 민낯을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언론과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아픈 과거를 감추고 동정을 유발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거짓을 증명하겠습니다. 민준은 거침없이 나를 비난했다. 그는 준비해 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내가 어릴 적 살았던 과원의 기록과 나의 부모님에 대한 자료였다. 이 기록에 따르면 순자 할머니의 부모님은 도박 빚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숨기고 마치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자 대중 기만입니다. 민준의 폭로에 방청객들은 술렁였다. 패널들도 놀란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민준은 나의 가장 아픈 상처를 대중 앞에서 낱낱이 드러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행복이는 나의 품속에서 작게 낑낑거렸다. 또한 순자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피아노 실력은 대역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녀의 노래는 표절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성공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나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으려 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울컥했지만 애써 눈물을 참았다. 민준의 발언이 끝나자 사회자는 내게 발언권을 넘겼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방청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꽂혔다. 민준 씨의 말씀.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나의 말에 스튜디오는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가 자신의 폭로를 인정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김철수 씨와 송지훈 선생님은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행복이는 내 품속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 불행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도박빚에 시달리셨고 저의 눈앞에서 함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의 가장 아픈 기억을 대중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그 충격으로 모든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그 기억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음악은 저에게 행복이었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포기하고 그 기억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에 방청객들은 숙연해졌다. 민주는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승리감이 사라지고 혼란스러움이 나타났다. 하지만 행복이를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버려진 행복이를 구했던 나의 작은 선택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행복이는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고 잊고 지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는 행복이를 꼭 안았다. 녀석은 나의 품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민준 씨의 말씀처럼 저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픈 과거를 숨기려 했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저의 아픔은 저를 성장시켰고 저의 음악은 저의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민준 씨가 저의 음악적 재능을 의심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의 눈빛은 강렬했다. 민주는 나의 말에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사회자는 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다음 순서를 진행했다. 네, 순자 할머니의 진솔한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이제 논란의 핵심인 순자 할머니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즉흥 연주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행복이는 나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은 내게 힘내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첫 음이 울려 퍼졌다. 맑고 고운 피아노 소리가 스튜디오 안에 울려 퍼졌다. 나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었다. 멜로디는 나의 삶의 이야기였다.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희망, 그리고 나의 행복. 나는 이 모든 것을 음악에 담았다. 나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진심은 사람들에게 닿았다.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나의 연주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과 함께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나의 음악이 그들에게 닿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연주를 마쳤다. 스튜디오는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과 블랙 엔젤스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폭로는 이제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패널로 참여했던 법률 전문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민준 씨의 주장은 악의적인 비방이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음악은 그 어떤 논란도 잠재울 수 있는 순수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나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김철수 씨와 송지훈 선생님은 나의 옆에서 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미소가 가득했다. 방송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많은 언론사에서 나의 무대에 대해 극찬을 쏟아냈다. 진실은 음악으로 증명되었다. 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진심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나의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아픔은 나를 성장시켰고 나의 진심은 사람들에게 닿았다. 민준과 블랙 엔젤스는 방송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그들은 대중의 비난과 비판에 직면했고 그들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들은 나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나는 행복이를 품에 안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의 음악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으니까. 나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나의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진실의 무대, 방송 이후 나의 삶은 다시 한번 격변했다. 민준과 블랙 엔젤스는 대중의 냉담한 시선 속에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그들의 기획사 역시 이미지 실추로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문을 닫았다. 반면 나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며 더욱 큰 사랑을 받았다. 나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나는 국민 할머니라는 애칭까지 얻게 되었다. 김철수 씨는 밤낮으로 나의 음악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내게 최고의 작곡가들과 연주자들을 소개해 주었고 나의 음악은 더욱 풍성하고 깊어졌다. 송지훈 선생님은 여전히 나를 열정적으로 지도하며 나의 음악적 성장을 이끌어 주셨다. 행복이는 나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나를 따랐고 나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녀석의 따뜻한 눈빛은 내게 변함없는 힘을 주었다. 나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행복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매일 아침 행복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녀석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행복이는 이제 나의 가족이자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어느 날 김철수 씨는 내게 단독 콘서트 제안을 했다. 대규모 공연장에서 열리는 콘서트였다. 나는 그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폐지 줍던 노인이 단독 콘서트를 연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할머니, 이제는 할머니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입니다. 할머니의 음악은 그 어떤 젊은 가수들의 음악보다도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다. 나는 단독 콘서트를 수락했다. 나의 마지막 소원은 행복이와 함께 무대 위에서 나의 진심을 노래하는 것이었다. 콘서트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매일 밤낮으로 연습에 매진했다. 나의 손가락은 피아노 건반 위에서 더욱 자유롭게 춤을 추었고 나의 목소리는 더욱 풍부해졌다. 행복이는 연습실에서 나의 옆에 앉아 나의 음악을 감상했다. 녀석의 눈은 반짝거렸고 녀석은 나의 음악에 맞춰 꼬리를 흔들기도 했다. 콘서트 날이 다가올수록 나의 긴장은 더욱더 심해졌다. 수만 명의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니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없어졌다. 행복이는 그런 나의 옆에 바싹붙어 나를 위로해 주었다. 녀석은 나의 얼굴을 핥았고 내 손에 코를 비볐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콘서트 당일 나는 일찍부터 공연장에 도착했다. 대형 공연장은 이미 수많은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언론에서도 나의 첫 단독 콘서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나는 대기실에서 마지막 연습을 했다. 나의 손가락은 피아노 건반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였다. 멜로디는 내 마음속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피곤함이 역력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그는 나의 예상과 달리 고개를 숙이고 내 앞에 섰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의 사과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의 진심을 몰라보고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다. 민준아, 너도 아직 어리고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것은 네가 이제라도 너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민주는 나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미소가 번졌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머니의 콘서트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래, 그럼 네가 무대 뒤에서 나의 기타를 조율해 주겠니? 나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나의 낡은 기타를 들고 조심스럽게 조율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진지하고 섬세했다. 드디어 나의 차례가 되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무대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순자 할머니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 무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위로 향했다. 대형 공연장은 조명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고 수만 명의 관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꽂혔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행복이는 무대 뒤편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내게 힘내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첫 음이 울려 퍼졌다. 맑고 고운 피아노 소리가 공연장 안에 울려 퍼졌다. 나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었다. 멜로디는 나의 삶의 이야기였다.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희망, 그리고 나의 행복. 나는 이 모든 것을 음악에 담았다. 나의 노래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진심은 사람들에게 닿았다. 수만 명의 관객들은 숨죽이며 나의 연주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과 함께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나의 음악이 그들에게 닿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노래를 마쳤다. 공연장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만 명의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대 뒤편에서 김철수 씨와 송지훈 선생님이 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미소가 가득했다. 민주는 무대 뒤에서 나의 기타를 들고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무대 위에서 행복이를 찾아보았다. 녀석은 무대 뒤편에서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반짝거렸고 그 눈에는 나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행복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 모든 것은 녀석 덕분이었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곳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콘서트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많은 언론사에서 나의 무대에 대해 극찬을 쏟아냈다. 기적의 할머니, 감동의 콘서트로 대중을 사로잡다. 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진심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나의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아픔은 나를 성장시켰고 나의 진심은 사람들에게 닿았다. 콘서트가 끝난 후 나는 김철수 씨, 송지훈 선생님, 그리고 민준과 함께 뒤풀이 자리를 가졌다. 민준은 내게 다시 한번 사과했고 나는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다. 김철수 씨는 민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민준은 그의 제안에 감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용서는 민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다. 송지훈 선생님은 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순자, 자네는 정말 자랑스러운 제자야. 내가 너의 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행복이는 나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녀석의 존재는 내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 나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폐지를 줍던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음악가이자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나의 음악은 계속될 것이고 나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이다. 나의 삶은 행복이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나의 단독 콘서트는 성공을 넘어선 신드롬이었다. 나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적의 할머니 순자라는 이름은 이제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폐지를 줍던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전하는 음악가였다. 행복이는 나의 옆에서 나의 모든 여정을 함께했다. 녀석은 나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자 나의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었다. 김철수 씨는 나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했다. 나는 전국을 돌며 콘서트를 개최했고 방송에 출연하여 나의 음악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의 노래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앨범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이 모든 수익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나는 이 돈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나는 김철수 씨에게 나의 뜻을 밝혔다. 김 프로듀서님, 저는 이 돈을 제가 받았던 사랑과 나눌 수 있는 곳에 쓰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버려진 동물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철수 씨는 나의 말에 감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송지훈 선생님도 나의 결정에 깊이 공감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우리는 행복의 멜로디라는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첫 사업은 소외된 계층의 음악 교육을 지원하고 버려진 유기견들을 위한 보호소를 짓는 것이었다. 나의 삶은 나눔과 봉사의 삶으로 이어졌다. 나는 직접 음악 교실을 찾아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아이들은 나의 음악을 들으며 꿈을 키웠고 나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행복이와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버려진 강아지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사랑을 주었다. 행복이는 보호소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녀석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민주는 나의 재단에 합류하여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잘못을 속죄하다듯 헌신적으로 일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랩과 춤을 가르쳤고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미소가 자리 잡았다. 나는 그의 변화에 기뻤다. 나의 용서가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3년 후 나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음악가이자 자선 사업가였다. 나의 음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행복의 멜로디. 재단은 전국적으로 지사를 확장했고
수많은 소외계층의 아이들과 버려진 동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느 봄날 오후, 나는 행복이와 함께 행복의 멜로디 음악 교실을 방문했다. 아이들은 피아노 앞에 앉아 나의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었고 맑고 고운 멜로디가 교실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나의 음악이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때 한 아이가 내게 다가와 작은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네오도 언젠가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행복이는 나의 발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은 반짝거렸고 그 눈에는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교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 아래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행복이는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있었다. 녀석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를 구했던 나의 작은 선택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다. 녀석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고 나는 그 삶 속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오늘도 길을 걷다 우연히 버려진 생명을 마주한다면 잠시 멈춰서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한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적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희망의 멜로디로 영원히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